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군 생활에 얽힌 권력층의 검은 돈과 해외 무기 거래로 뒤엉킨 충격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종 음모와 반전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유감스럽습니다. 훈련 중 사고로 박서연 중사가 사망했습니다. 뭐라고? 사망이라니. 시신은 어딨나? 신속한 군 매장 지침입니다. 직접 확인은 어렵습니다. 내 손녀를 땅에 묻기 전에 눈으로 확인하겠다. 군이 날 속일 수 있다고? 평생 군대 밥 먹은 내가. 서연과의 끔찍한 통화가 끝난 지 정확히 18시간 후 박노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연이 아니었어요. 박서연 중사의 보호자이십니까? 차가운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박노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네. 그런데 누구십니까? 237부대 최 부대장입니다. 유감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최 부대장. 바로 서연이가 마지막 통화에서 언급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박노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식입니까? 박서연 중사가 어제 밤 훈련 중 폭발 사고로 순직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노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거짓말이죠. 우리 서연이가 어제 전화했는데.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특수폭파 훈련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해는 폭발로 인해 수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노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개새끼야. 우리 서연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너 같은 놈이 애들을 죽은 목록에 올렸다고 했어. 최 부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르신, 감정이 격해지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닥쳐. 내가 40년 군 생활 한 사람이야. 너 같은 새끼들 수도 없이 봤다고. 우리 서연이 어디 숨겨갔어? 장례는 군에서 주관하겠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절차를 밟겠고 장례. 유해도 없는데 무슨 장례? 야, 이 미친놈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여러분 가정에 큰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구월동의 낡은 빌라 2층 새벽 5시 30분.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국군의 날 행진곡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박노인은 여전히 고든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7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깨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반듯했죠. 탁자 위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여성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서연, 그의 유일한 손녀였죠. 사진 속 서연의 미소는 할아버지를 닮아 의지가 강해 보였습니다. 서연이가 벌써 중사가 됐다니. 아버지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박노인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합니다. 아들을 일찍 잃고 나서 서연이는 그에게 전부였거든요. 특히 서연이가 군에 입대했을 때의 자랑스러움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새벽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의 목소리였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급하고 떨리는 톤이었죠. 서연아, 이 새벽에 왜? 할아버지, 들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요. 저 지금 정말 큰일 났어요. 박노인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목소리를 수없이 들어봤거든요. 생사의 갈림길에 선 사람의 목소리 말입니다. 무슨 일이냐? 침착하게 말해봐. 할아버지,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이건 일반 훈련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애들 다 이상해요. 모두 가족이 없거나 연고자가 적은 애들만 모아놨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뭔 소리냐?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모르겠어요. 산속 어디인가. 부대장이 우리한테 해외 파병 간다고 했는데 이상해요. 공식적인 명령서도 없고 가족들한테도 알리지 말라고 하고. 박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해외 파병. 그것도 비공식적으로. 서연아, 지금 당장 거기서 나와. 못해요. 여기 경비가 삼엄해요. 그리고 할아버지. 어제 같이 훈련받던 김일병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부대장은 탈영했다고 하는데. 탈영? 거짓말이에요. 김일병은 절대 그럴 애가 아니거든요. 뭔가 당했을 거예요. 할아버지, 저 진짜 무서워요. 서연의 목소리가 울음 섞인 절규로 변했습니다. 평소 씩씩하고 용감했던 손녀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죠. 서연아, 부대장 이름이 뭐냐? 정확히 말해. 최 부대장이요. 그런데 이 사람 진짜 이상해요. 눈빛이 완전히 미쳐 있어요. 어제는 우리한테 이런 말까지 했어요. 갑자기 서연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이미 죽은 목록에 올라 있다. 가족들한테는 훈련 중 사고사했다고 통보될 거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 준비를 해라. 이런 미친 소리를 했어요. 박노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어요. 뭔가 거대한 음모에 서연이 휘말린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여기 와 있는 애들 모두 특기병들이에요. 폭파, 저격, 통신. 모두 전투에 특화된 애들만. 서연아, 지금 당장 거기서. 누가 와요? 할아버지, 제가 만약 갑자기 연락이 안 되면. 서연아, 할아버지, 저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믿지 마세요. 부대에서 뭐라고 하든 절대 믿지 마세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노인은 수화기를 부여잡고 서연의 이름을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라디오에서 나오는 행진곡만 흘러나오고 있었죠. 이런 개 같은 놈들이. 박노인의 눈에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손녀를 누군가가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박노인은 즉시 전화기를 들고 서연이 속한 부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서연 중사 아버지인데요. 아, 네. 하지만 현재 특수훈련 중이라서 면회나 통화는. 특수훈련이 뭡니까? 대체 우리 서연이를 어디로 데려간 겁니까? 전화 너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훈련이 끝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야, 이 새끼야. 내가 40년 군생활 한 사람이야. 이게 정상적인 훈련인 줄 아냐? 뚝 부대에서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박노인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뭔가 거대하고 음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한복판에 자신의 소중한 손녀가 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게. 박노인은 낡은 군복을 꺼내 입으며 다짐했습니다. 70대의 늙은 몸이지만 손녀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지옥까지라도 갈 각오였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거대한 음모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어두운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서연과의 끔찍한 통화가 끝난 지 정확히 18시간 후 박노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연이 아니었어요. 박서연 중사의 보호자이십니까? 차가운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박노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네, 그런데 누구십니까? 237부대 최 부대장입니다. 유감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최 부대장. 바로 서연이가 마지막 통화에서 언급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박노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식입니까? 박서연 중사가 어젯밤 훈련 중 폭발사고로 순직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노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거짓말이죠? 우리 서연이가 어제 전화했는데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특수폭파 훈련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해는 폭발로 인해 수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노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개새끼야. 우리 서연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너 같은 놈이 애들을 죽은 목록에 올렸다고 했어. 최 부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르신 감정이 격해지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닥쳐. 내가 40년 군 생활 한 사람이야. 너 같은 새끼들 수도 없이 봤다고. 우리 서연이 어디 숨겨놨어? 장례는 군에서 주관하겠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절차를 밟겠고. 장례. 유해도 없는데 무슨 장례. 야, 이 미친놈아. 뚝 최 부대장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박노인은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지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박노인의 울부짖음만 메아리쳤죠. 그날 오후 237부대에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공식 문서였어요. 박서연 중사 순직 통보서 마이너스 훈련 중 폭발 사고로 인한 순직, 유해 수습 불가, 즉시 군 매장 예정. 박노인은 공문을 구겨버리며 고함쳤습니다. 유해도 못 찾았는데 무슨 매장이야. 이 미친놈들아. 그는 즉시 부대로 향했습니다. 70대의 몸으로 3시간을 달려서 말이죠. 237부대 정문. 철책과 초병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면회 신청하러 왔습니다. 어떤 분 면회이신가요? 박서연 중사요. 초병의 얼굴이 어색하게 굳었습니다. 아, 그분은 이미 나 그의 할아버지야. 내 손녀가 정말 죽었는지 직접 확인하러 왔어. 그때 한 명의 장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최 부대장이었어요. 박서연 중사의 보호자이신가요? 최 부대장은 50대 남성으로 눈빛이 이상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서연이가 말했던 대로 정말 미친 사람 같아 보였어요. 당신이 최 부대장이군. 우리 서연이 어디 있어? 이미 말씀드렸듯이 안타깝게도 개소리 집어쳐. 유해도 없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확신해? 내가 직접 사고 현장을 봐야겠어. 최 부대장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군사기밀 지역이거든요. 군사기밀? 야, 이 새끼야. 내 손녀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 놈이 무슨 군사기밀을 들먹여? 어르신 계속 이런 식이시면 부대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박노인이 최 부대장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헌병들이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십시오. 놓아. 이 새끼들이 우리 서연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강제로 모셔야겠습니다. 박노인은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최 부대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야, 최 부대장. 너 기억해둬.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우리 서연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잖아. 최 부대장의 얼굴이 잠깐 일그러졌습니다. 뭔가 찔리는 구석이 있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박노인에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아. 하지만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녹음된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저 정말 죽었어요. 더 이상 찾지 마세요. 서연아, 너 지금 어디 있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만. 포기하세요. 위험해요. 뚝 박노인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서연의 목소리를 조작한 가짜 통화였어요. 목소리는 서연 같았지만 말투와 억양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 개새끼들이 우리 서연이 목소리까지 조작했어. 박노인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제 확신했어요. 서연은 분명히 살아있고 누군가가 거대한 거짓말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좋아, 이제 전쟁이다. 박노인은 40년 전 군 생활의 기억을 되살리며 결심했습니다. 손녀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거든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거대한 음모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어두운 세계와 맞서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가짜 전화 통화가 끝난 다음 날, 박노인은 새벽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군 생활의 경험과 인맥을 총동원할 때였거든요. 첫 번째 연락처는 군수사령부에 있는 후배 김준장이었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시죠? 김준장, 부탁이 있어. 237부대 박서연 중사 사건 보고서 좀 구해줄 수 있나?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님, 그거는 좀 복잡해요. 상급자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뭐, 왜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워낙 조용히 처리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박노인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뭔가 정말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김준장, 내가 나 믿지? 물론입니다, 형님. 그럼 비공식적으로라도 뭔가 알아봐줘. 내 손녀 목숨이 걸린 일이야.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오후 박노인은 퇴역 군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혹시라도 237부대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였죠. 박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안 좋아. 우리 손녀가 237부대에서 사고 났다는데 뭔가 이상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237부대요? 왜? 아는 곳이야? 한 명의 예비역 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그 부대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곳이에요. 무슨 소리야? 특수임무부대거든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부대죠. 박노인의 혈압이 급상승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럼 우리 서연이는? 형님, 제발 이 일에는 손대지 마세요. 정말 위험해요. 그때 모임 밖에서 수상한 차량 한 대가 서 있는 것을 누군가 발견했습니다. 저기 검은 세단이 왜 저렇게 서 있지? 모두가 창밖을 내다봤지만 차량은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형님, 혹시 누가 따라온 거 아니에요? 박노인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벌써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밤 박노인의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 할아버지시죠? 젊은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237부대 이소희입니다. 서연 중사와 함께 근무했던. 박노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와 함께? 그럼 진실을 알고 있는 거네요. 할아버지, 조용히 들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요. 이소희의 목소리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 중사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우리 서연이가 살아있다고. 할아버지,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지금 제가 감시받고 있어요. 감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서연 중사는 해외로, 동남아시아 어딘가로 보내졌어요. 공식적으로는 사망 처리하고. 해외로? 왜? 불법 파병이에요. 무기 거래업자들과 손잡고. 갑자기 전화기 너머로 난리가 났습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이소희, 어디서 전화하고 있어? 할아버지, 서연 중사를 찾으시려면 태국 쪽을 알아보세요. 국제용병.
이 새끼가 정말 뚝 마이너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노인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불법 파병, 용병, 도대체 서연이가 무슨 일에 휘말린 거였을까요? 그때 집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노인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은 세단 2대가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젠장, 벌써 왔어. 박노인은 급히 중요한 서류들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했죠. 똑똑똑 마이너스 누구십니까? 국정원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박노인의 혈관에 차가운 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원까지 나섰다는 것은 이 일이 정말 심각하다는 뜻이었거든요.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성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시죠? 잠깐 대화 좀 나눌까요? 무슨 대화요? 손녀분 일로요. 집에서 하시죠. 이들은 정중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거실에 앉은 국정원 요원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최근에 여기저기 전화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내 손녀 찾는데 전화하면 안 되나? 물론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가기밀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국가기밀? 우리 서연이가 무슨 국가기밀이야? 요원이 찬찬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죠. 박서연 중사는 특수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사망 처리됐지만 실제로는 살아있어요. 박노인의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그럼 어디 있는 거야?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하다는 것만은 확신해도 돼요. 안전하다고? 그럼 왜 가족한테도 알리지 않아? 요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이 일은 그냥 잊으세요. 계속 파헤치시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위험? 누가 위험하다는 거야? 나야, 서연이야? 모두요. 박노인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도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말이죠. 좋아, 알았어. 더 이상 찾지 않을게. 하지만 박노인의 마음속에는 더욱 강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서연을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결심 말이죠. 국정원 요원들이 떠난 후 박노인은 겉으로는 포기한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40년 군 생활의 경험이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진짜 위험한 일일수록 더 조용히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새벽 박노인은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군수과에서 함께 일했던 옛 동료 정 대령이었어요. 형님, 이렇게 일찍 웬일이세요? 정 대령은 현재 방산업체에서 고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 대령, 내가 너한테 큰 부탁이 있어. 무슨 부탁이신데요? 박노인은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237부대와 관련된 해외 송금 내역을 좀 알아봐 줄 수 있나? 정 대령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형님, 설마 그 일에 손대시는 건 아니죠? 너도 뭔가 알고 있구나. 형님, 제발 그 일은 건드리지 마세요. 정말 큰일 납니다. 박노인이 정 대령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내 손녀 목숨이 걸린 일이야. 솔직히 말해봐. 정 대령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237부대는 공식 부대가 아니에요. 일부 고위층들이 만든 비공식 조직이죠. 비공식 조직? 해외 무기 거래를 위해 만든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훈련부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 대령이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실제로는 용병 파견 조직이에요. 동남아시아 분쟁 지역에 한국 군인들을 용병으로 보내서 거액의 돈을 받는 거죠. 박노인의 핏줄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 서연이도. 네, 아마도.
태국이나 미얀마 쪽 분쟁 지역에 보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개새끼들이 내 손녀를 돈벌이 수단으로 써? 형님,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 조직의 배후에는 현직 국회의원이 있어요. 박노인의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국회의원? 김 의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원래 군 장성 출신인데 퇴역 후 정치인이 됐죠. 이 사람이 무기 브로커들과 손잡고 그때 정 대령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정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님, 저 지금 당장 가야 해요. 왜? 누구 전화야? 회사에서. 갑자기 긴급 회의래요. 하지만 박노인은 정 대령의 표정에서 거짓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너 지금 협박받고 있구나? 형님, 제발 이 일은 그만하세요. 정말 위험해요. 정 대령이 황급히 자리를 떠나려 하자 박노인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김 의원 풀네임이 뭐야? 김태준 의원이에요. 하지만 형님 절대. 정 대령은 말을 끝맺지 못하고 서둘러 사라졌습니다. 그날 오후 박노인은 인터넷 카페에서 김태준 의원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은 현재 국방위원회 소속의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었어요. 이런 개새끼가. 박노인은 김태준 의원의 프로필을 보며 분노를 삼켰습니다. 군 출신이라는 타이틀로 국민을 속이면서 뒤에서는 이런 더러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박노인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어제 전화드린 이소희입니다. 오늘 밤 10시에 인천역 3번 출구에서 만나요. 중요한 자료가 있어요. 박노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밤 10시 인천역 3번 출구. 박노인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10분이나 지나도록 이소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때 한 명의 젊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박 할아버지시죠? 이소희인가? 네, 맞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가죠. 둘은 근처 24시간 카페로 향했습니다. 이소희는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이소희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해외 송금 내역서와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237부대에서 태국 무기상에게 보낸 돈 내역이에요. 그리고 이 사진들은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한국 여성들이 동남아시아로 보이는 정글에서 무장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어디 있어? 이 사진에는 없지만 같은 곳에 있을 거예요. 태국과 미얀마 국경지대의 어떤 용병 캠프에. 용병 캠프? 네, 한국 정부도 모르는 비밀 작전이에요. 김태준 의원과 최 부대장, 그리고 태국 무기상들이 손잡고 만든 거죠. 박노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오간 거야? 수십억 원이에요. 한 명당 용병비로 월 300만 원씩 받고 위험수당은 별도고. 이 개새끼들이 내 손녀를 돈벌이 수단으로. 그때 이소희가 갑자기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들켰어요. 카페 밖에 검은 세단 2대가 멈춰 있었습니다. 빨리 뒷문으로.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카페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이소희님, 어디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 자료 좀 주시죠. 박노인이 봉투를 꽉 쥐고 버텼지만 결국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 집에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시고. 박노인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어쩔 수 없이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소희가 작은 메모지를 박노인의 손에 몰래 쥐어줬습니다. 김태준 의원 마이너스 계좌번호 110-123-456-789 태국 방콕은행. 박노인은 그 메모지를 꽉 쥐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좋아. 이제 내 놈들의 정체를 알았어. 각오해라. 이소희로부터 받은 메모지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온 박노인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김태준 의원의 계좌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는 또 다른 후배에게 연락했습니다. 최 지점장, 나 박형이야. 어머, 형님. 오랜만이네요. 급한 부탁이 있어. 해외 송금 내역 좀 확인해 줄 수 있나? 해외 송금이요? 형님 건 말씀이시는 거죠? 아니, 다른 사람 거야. 김태준이라는 사람인데.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님, 그건 개인정보라서. 최 지점장, 내 손녀 목숨이 걸린 일이야. 제발 도와줘. 알겠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만. 그날 오후 최 지점장으로부터 충격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큰일이에요. 왜? 뭔 일이야? 김태준 의원 계좌에서 지난 6개월간 태국으로 총 15억 원이 송금됐어요. 박노인의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15억 원? 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받는 계좌가 태국 방콕의 무기상 회사예요. 무기상? 네, 방콕 디펜스 솔루션이라는 회사인데 동남아시아 지역 최대 무기 밀거래 업체로 유명해요. 박노인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거든요. 최 지점장, 이 자료 좀 복사해 줄 수 있나? 형님, 그건 너무 위험해요. 만약 발각되면. 제발 내 손녀를 구하려면 증거가 필요해.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조심하세요. 그날 저녁 박노인은 증거 자료를 받기 위해 은행 뒷문에서 최 지점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최 지점장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때 박노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형님, 저 지금 큰일 났어요. 최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누군가가 제 집에 와서 협박했어요. 자료 넘기면 가족들한테 해를 가한다고. 박노인의 혈압이 급상승했습니다. 뭐? 벌써 알아챈 거야? 형님, 죄송해요. 저는 도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뚱마이너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노인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움직임이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상대방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위험하다는 것을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노인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같은 차가 계속 뒤따라오고 있었거든요. 젠장, 미행당하고 있어. 박노인은 급히 방향을 바꿔 골목길로 들어갔지만 검은 세단은 끈질기게 따라왔습니다. 가까스로 집에 도착한 박노인은 숨을 헐떡이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 누군가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박 할아버지. 거실에는 정 대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정 대령? 어떻게 여기에? 할아버지, 오늘 은행에 다녀오셨죠? 박노인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너, 설마. 네, 맞습니다. 저도 그쪽 사람이에요. 정 대령이 비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처음부터 할아버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말이죠. 박노인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개새끼야. 40년 함께 일한 동지가 이럴 수 있어? 동지요? 할아버지. 이건 돈 문제예요. 김태준 의원께서
저한테 월 500만 원씩 주시거든요. 500만 원? 그 돈이 그렇게 중요해? 할아버지는 모르시겠지만 요즘 세상에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박노인이 정대령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정대령이 먼저 박노인을 밀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박서연은 이미 돌아올 수 없어요. 뭐라고? 태국 용병 캠프에서 작전 중 실종됐어요. 아마 정말로 죽었을 거예요. 박노인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이야. 우리 서연이가. 할아버지,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더 이상 이 일에 개입하지 마세요. 정대령이 나가려는 순간 박노인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정대령, 넌 군복을 입은 도둑일 뿐이야. 군인의 자존심도 없는. 정대령이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 자존심으로는 밥 못 먹어요. 그 밤 박노인은 혼자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거든요.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배신자였고 서연의 생사도 불분명했습니다. 새벽 2시경 갑자기 집 밖에서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불이야. 박노인이 급히 밖으로 나가보니 집 뒤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불을 낸 것 같았어요. 도와주세요. 불이야. 이웃들이 나와서 소방서에 신고했지만 이미 박노인의 서재와 중요한 서류들이 모두 타버린 후였습니다. 소방관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전기 합선으로 보이는데 혹시 원수진 사람 있으세요? 박노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것도 그들의 경고였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절망에 빠진 박노인이 그을린 집 안에서 허탈하게 앉아 있을 때 갑자기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새로 받은 음성 메시지였어요.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할아버지, 저 서연이에요. 할아버지, 믿지 마세요. 부대장은 사람들을 팔아넘기고 제발, 제발 저를. 메시지가 끊어졌습니다. 박노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이 살아있다는 확신과 함께 그녀가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도 깨달았거든요. 서연아, 할아버지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게. 불타버린 집 안에서 박노인은 새로운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전쟁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서연의 음성 메시지를 들은 다음 날, 박노인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절망과 분노가 차가운 결의로 바뀌었거든요. 40년 군 생활에서 터득한 냉정함을 되찾은 것이죠. 이제 감정적으로 굴면 안 돼. 조직적으로 맞서야 해. 박노인은 불타버린 서재에서 유일하게 남은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군수사관 시절 비상 연락망이 적혀 있었어요. 첫 번째 전화는 해외 정보 수집 전문가였던 송 대령에게 걸었습니다. 송 대령, 나 박이야. 급한 부탁이 있어. 형님, 이 새벽에 무슨 일이세요? 태국 방콕에 있는 방콕 디펜스 솔루션이라는 회사 하나.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님, 어떻게 그 회사를 알고 계세요? 알긴 아나. 네, 동남아시아 최대 무기 밀거래 업체죠. 근데 왜 갑자기 그 회사와 거래하는 한국인들 명단을 구할 수 있나? 형님, 그건 정말 위험한 정보인데. 박노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송 대령, 내 손녀가 그놈들 손에 있어. 도와줄 거야, 말 거야? 알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두 번째 전화는 현재 사이버 보안업체를 운영하는 김소령에게 걸었습니다. 김소령, 긴급 상황이야. 해킹 좀 부탁하고 싶어. 형님, 해킹이요? 김태준 의원 이메일 계정 해킹할 수 있나? 형님,
그건 불법이에요. 내 손녀 목숨이 걸린 일이야. 법보다 중요한 게 있어. 김소령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딸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박노인은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바로 이소희였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이소희? 어떻게 여기까지? 이소희의 얼굴에는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저 어제 부대에서 구타당했어요. 할아버지한테 자료 넘긴 게 들켰거든요. 미안해. 나 때문에. 아니에요. 저도 더 이상은 못 보겠어요. 이소희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237부대의 모든 기밀 자료가 들어있어요. 박노인의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정말 해외 파병 명단, 용병 계약서, 김태준 의원과의 거래 내역. 모든 게 있어요. 그럼 서연이 위치도? 네, 태국 북부 치앙마이 근처 정글 캠프에 있어요. 하지만 이소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뭐, 상황이 안 좋아요. 최근에 현지 반군과 충돌이 있었대요. 몇 명이 부상당했다고. 박노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이는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생존자 명단에는 있어요. 그때 창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다시 검은 세단들이었어요. 이소희, 빨리 뒷문으로.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집 앞뒤로 무장한 사람들이 포위하고 있었거든요. 박 할아버지, 나와주세요. 최 부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박노인과 이소희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최 부대장, 이제 직접 나섰구나. 할아버지, 정말 끈질기시네요. 최 부대장 뒤에는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어디 있어? 궁금하시면 직접 보러 가시죠. 최 부대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할아버지도 태국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손녀분과 상봉시켜드릴게요. 박노인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위협이었거든요. 거절하면? 그럼 여기서 끝나겠죠. 영원히. 이소희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부대장님,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이소희, 넌 이미 군법회의 대상이야. 입 닥치고 있어. 그때 박노인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최 부대장. 너 정말 바보구나.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이미 모든 증거를 언론에 넘겼어. 최 부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이겠죠? 박노인이 핸드폰을 들어보였습니다. 30분 전에 KBS 탐사 보도팀에 USB 파일을 전송했어. 그리고 MBC, SBS에도. 이런 개새끼가. 최 부대장이 권총을 빼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취소해. 이미 늦었어. 오늘 저녁 9시 뉴스에 모든 게 보도될 거야. 실제로는 거짓말이었지만 박노인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최 부대장이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방송국으로 연락해서 막아. 그 틈에 이소희가 박노인에게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언론에 넘겼어요? 아니, 거짓말이야. 하지만 시간을 벌어야 해. 최 부대장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말 언론에 넘겼나요? 그럼 당연하지. 너희들 끝장났어. 최 부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더 이상 살려둘 이유가 없네요. 권총의 안전장치가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박노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할아버지, 송 대령입니다. 태국 정보 구했어요.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송 대령의 목소리에 최 부대장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방콕 방어 디펜스 솔루션 거래하는 한국인 명단에 김태준 의원이 있고 최근 한국 여군 12명이 치앙마이 캠프에 있다고 확인됐습니다. 박노인이 최 부대장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들었지? 이제 모든 게 다 드러났어. 항복해. 하지만 최 부대장은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할아버지. 증거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거든요. 무슨 소리야? 박서연, 어제 작전 중 사망했어요. 이번엔 정말로 박노인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서연, 어제 작전 중 사망했어요. 이번엔 정말로 최 부대장의 말에 박노인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40년 군 생활의 직감이 속삭였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말이죠. 거짓말이야. 박노인의 목소리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뭐라고요?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눈빛이 흔들리고 있거든. 최 부대장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할아버지,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아니야. 서연이는 살아있어. 너희가 숨기고 있을 뿐이지. 박노인이 한 걸음씩 최 부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군에 있으면서 너 같은 놈들 수백 명 봤어. 거짓말할 때의 습관까지 다 알고 있다고. 할아버지, 그만. 서연이 어디 있어? 마지막으로 묻는다. 최 부대장이 권총을 박노인의 이마에 겨누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으신가 보네요. 그때 이소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부대장님, 잠깐만요. 뭐야? 제가 확인한 정보로는 박서연 중사는 살아있어요. 최 부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새끼가 또 어제 태국 캠프에서 온 보고서에 생존자 명단에 박서연 중사가 있었어요. 박노인의 눈에 희망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역시 그랬어. 서연이는 살아있구나. 최 부대장이 이소희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이 배신자 새끼. 부대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와 소방차, 그리고 방송국 취재진까지 몰려오고 있었어요. 뭐야? 어떻게? 박노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거짓말했다고? 천만에. 정말로 언론에 제보했어. 언제? 이소희가 온 직후에. 김소령이 해킹해서 얻은 자료와 함께 말이야. 최 부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방금 전 전화는 시간 맞춰서 연락하라고 미리 부탁해 둔 거야. 너희를 속이기 위해서. 경찰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입니다.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최 부대장은 포위당한 상황에서도 권총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 끝났어. 모두 죽어. 최 부대장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이소희가 그를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안 돼. 쾅. 총성이 울렸지만 이소희가 최 부대장의 팔을 쳐서 총알은 천장으로 향했습니다. 체포하세요. 경찰들이 달려들어 최 부대장을 제압했습니다. 놓아. 놓으라고. 너희들은 모른다. 이게 얼마나 큰 조직인지. 최 부대장이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이미 수갑이 채워진 후였습니다. KBS 기자가 박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취재 좀 해도 될까요? 네,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요. 박노인이 최 부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최 부대장. 마지막으로 묻는다. 우리 서연이 정확히 어디 있어? 최 부대장이 비웃었습니다. 알고 싶어? 태국 치앙마이 북쪽 100km 지점, 정글 깊숙한 곳에 있어. 하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뭐? 죽을 각오해야 해. 그곳은 반군들이 장악한 지역이거든. 박노인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알았어.
그럼 이제 내 죗값을 치러라.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대며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박노인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녀 서연이가 특수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부대에 보냈는데 알고 보니 돈을 위해 해외 용병으로 팔아넘긴 거였어요. 용병이요? 네, 김태준 국회의원과 최 부대장 그리고 태국 무기상들이 손잡고 우리 젊은 군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써먹은 거죠. 기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피해를 입었나요? 이소희가 대답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50여 명입니다. 모두 가족이 없거나 연고자가 적은 군인들을 골라서. 정말 끔찍한 일이네요. 박노인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이 개새끼들이 내 손녀를 포함해서 젊은 군인들을 돈벌이 도구로 썼어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때 또 다른 검은 세단이 도착했습니다. 김태준 의원이 내렸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김태준 의원은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김태준 의원님이시군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박서연 중사 할아버지입니다. 김태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 유감스러운 일이 유감스럽긴 개뿔. 내 손녀를 돈벌이 수단으로 쓴 주제에 박노인이 김태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 15억 원 송금 내역이 오해야? 김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알고 있어? 방콕 디펜스 솔루션 태국 용병 캠프 모든 거래 내역. 기자들이 몰려들어 김태준을 둘러쌌습니다. 의원님, 이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된 상황에서 변명은 통하지 않았거든요. 박노인이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태국으로 가서 우리 서연이를 직접 데려올 겁니다. 70살 늙은이지만 손녀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예요. 그 말에 전국의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렸고 박노인의 용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박서연, 어제 작전 중 사망했어요. 이번엔 정말로. 최 부대장의 말에 박노인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40년 군 생활의 직감이 속삭였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말이죠. 거짓말이야. 박노인의 목소리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뭐라고요?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눈빛이 흔들리고 있거든. 최 부대장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할아버지,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아니야. 서연이는 살아있어. 너희가 숨기고 있을 뿐이지. 박노인이 한 걸음씩 최 부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군에 있으면서 너 같은 놈들 수백 명 봤어. 거짓말할 때의 습관까지 다 알고 있다고. 할아버지, 그만 서연이 어디 있어? 마지막으로 묻는다. 최 부대장이 권총을 박노인의 이마에 겨누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으신가 보네요. 그때 이소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부대장님, 잠깐만요. 뭐야? 제가 확인한 정보로는 박서연 중사는 살아있어요. 최 부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새끼가 또 어제 태국 캠프에서 온 보고서에 생존자 명단에 박서연 중사가 있었어요. 박노인의 눈에 희망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역시 그랬어. 서연이는 살아있구나. 최 부대장이 이소희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이 배신자 새끼. 부대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와 소방차,
그리고 방송국 취재진까지 몰려오고 있었어요. 뭐야? 어떻게 박노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거짓말했다고? 천만에. 정말로 언론에 제보했어. 언제? 이소희가 온 직후에. 김소령이 해킹해서 얻은 자료와 함께 말이야. 최 부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방금 전 전화는 시간 맞춰서 연락하라고 미리 부탁해 둔 거야. 너희를 속이기 위해서. 경찰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입니다.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최 부대장은 포위당한 상황에서도 권총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 끝났어. 모두 죽어. 최 부대장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이소희가 그를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안 돼. 쾅. 총성이 울렸지만 이소희가 최 부대장의 팔을 쳐서 총알은 천장으로 향했습니다. 체포하세요. 경찰들이 달려들어 최 부대장을 제압했습니다. 놓아. 놓으라고. 너희들은 모른다. 이게 얼마나 큰 조직인지. 최 부대장이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이미 수갑이 채워진 후였습니다. KBS 기자가 박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취재 좀 해도 될까요? 네,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요. 박노인이 최 부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최 부대장. 마지막으로 묻는다. 우리 서연이 정확히 어디 있어? 최 부대장이 비웃었습니다. 알고 싶어? 태국 치앙마이 북쪽 100km 지점, 정글 깊숙한 곳에 있어. 하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뭐? 죽을 각오해야 해. 그곳은 반군들이 장악한 지역이거든. 박노인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알았어. 그럼 이제 내 죗값을 치러라.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대며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박노인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녀 서연이가 특수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부대에 보냈는데 알고 보니 돈을 위해 해외 용병으로 팔아넘긴 거였어요. 용병이요? 네, 김태준 국회의원과 최 부대장 그리고 태국 무기상들이 손잡고 우리 젊은 군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써먹은 거죠. 기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피해를 입었나요? 이소희가 대답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50여 명입니다. 모두 가족이 없거나 연고자가 적은 군인들을 골라서. 정말 끔찍한 일이네요. 박노인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이 개새끼들이 내 손녀를 포함해서 젊은 군인들을 돈벌이 도구로 썼어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때 또 다른 검은 세단이 도착했습니다. 김태준 의원이 내렸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김태준 의원은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김태준 의원님이시군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박서연 중사 할아버지입니다. 김태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이 유감스럽긴 개뿔. 내 손녀를 돈벌이 수단으로 쓴 주제에. 박노인이 김태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 15억 원 송금 내역이 오해야? 김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알고 있어? 방콕 디펜스 솔루션 태국 용병 캠프 모든 거래 내역. 기자들이 몰려들어 김태준을 둘러쌌습니다. 의원님, 이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된 상황에서 변명은 통하지 않았거든요. 박노인이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태국으로 가서 우리 서연이를 직접 데려올 겁니다. 70살 늙은이지만
손녀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예요. 그 말에 전국의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렸고 박노인의 용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박노인의 방송 인터뷰가 전국에 방영된 지 3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에서 성금이 쏟아져 들어왔고 태역 군인들과 시민단체가 박노인을 돕겠다고 나선 것이죠. 할아버지, 태국 가시는 거 도와드리겠습니다. 특전사 출신 김대위를 비롯해 10여 명의 태역 군인들이 박노인의 집에 모였습니다. 고맙긴 하지만 위험한 일인데. 할아버지, 저희도 군인이었습니다. 동료를 버릴 수 없어요. 이소희도 함께 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서현 중사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때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할아버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구출 작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 네, 이 사건이 국제적으로 알려지면서 태국 정부도 협조하기로 했어요. 박노인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났습니다. 그럼 우리 서연이를. 네, 48시간 내에 구출 작전을 실시하겠습니다. 2일 후 태국 치앙마이. 한국 정부의 공식 요청으로 태국 특수부대와 한국 구조팀이 합동 작전을 펼쳤습니다. 박노인도 특별히 참관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곧 손녀분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헬기에서 내려다본 정글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어딘가에 서연이 있다고 생각하니 박노인의 가슴이 뛰었어요. 발견했습니다. 캠프 발견. 드디어 용병 캠프를 찾았습니다. 특수부대가 신속하게 작전을 개시했어요. 저항하지 마라. 우리는 한국 정부와 태국 정부의 공식 구조팀이다. 캠프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무기상들은 도망쳤고 남아있던 한국 군인들이 하나둘씩 구조되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서연아. 박노인이 캠프 안으로 뛰어들어가며 손녀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뒤편 막사에서 약해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박노인이 막사로 달려가자 그곳에는 야윈 모습이지만 살아있는 서연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할아버지세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아, 내 새끼. 할아버지가 늦었지? 박노인이 서연을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무서웠어요. 여기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데리러 왔어.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내가 나한테 군인의 자존심을 다시 가르쳐줬어. 조직보다 가족이 먼저라는 것도. 구조 헬기 안에서 서연이 박노인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때문에 고생하셨죠? 아니다. 내가 할아버지한테 용기를 줬어. 70살에 이런 모험을 할 줄은 몰랐지.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 우리 이제 평화롭게 살자. 한국으로 돌아온 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김태준 의원은 구속되었고 최부 대장과 관련자들도 모두 처벌받았어요. 237부대는 해체되었고 불법 용병 파견 조직도 완전히 뿌리 뽑혔습니다. 할아버지, 기사 나왔어요. 서연이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70세 할아버지의 손녀 구출 작전. 군 내부 부패 척결에 신호탄 되다. 하하, 내가 신문에 나오다니. 박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내시다니. 혼자가 아니었어. 너 때문이었고 또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군대 그만둘래요. 왜? 이제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할아버지 곁에서. 박노인이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이제 정말 평범하게 살자. 며칠 후 박노인은 40년 동안 간직해왔던 군복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정말 군인이 아니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군인다운 일을 해냈으니까요. 서연은 전역 후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용기를 다른 방법으로 실천하고 싶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와 손녀는 인천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후회하지 않니? 뭘요? 군인 꿈을 포기한 거. 서연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진짜 용기가 뭔지 알게 됐어요. 할아버지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게 진짜 용기더라고요. 박노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맞다. 나도 이제 알겠어. 군복을 입는 것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군인 정신을 품는 거구나.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리가 이겨냈잖아. 네, 이제는 정말 평화로울 것 같아요. 그때 서연이 갑자기 할아버지의 팔짱을 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서연이. 인천 바다에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70세 할아버지와 20대 손녀가 함께 걷는 모습은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이들에게는 이제 진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함께 싸워서 이겨낸 평화. 그리고 서로를 지켜낸 사랑이 있는 평화 말이죠. 박노인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평범한 할아버지로 살자. 하지만 언제든 내 가족을 지킬 준비는 되어 있어. 그리고 서연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용기를 잊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어요. 바다 위로 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이제 이들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70세 할아버지가 손녀를 구하기 위해 거대한 음모와 맞서 싸우는 이야기 어떠셨나요? 박노인이 보여준 할아버지의 사랑과 용기,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많은 분들께 감동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진짜 사랑의 힘, 그리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나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